소개할 때 대충 끝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있을지. 괜찮아. 그냥 해요? 아이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ESC 28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켜고. 그냥 스크롤은 여기서 바뀌어도 이 화면상에서는 화면 공유를 그냥 PDF로 할게요, 그냥.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ES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번 28기 회장단을 소개해드린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신입 기수로 오신 새로운 학회분들 28기 회원분들을 소개하는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총무님께서 이제 회비 관련해서 언급해 주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끝나면은 이제 흑술부장님께서 이번 학기 주제인 베이지안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ESC에는 Expanded Statistics Club이라는 명칭 하에 이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최초의 공식 인증 통계 및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회 분야에 걸맞는 통계 인재를 양성하고 실용 학문으로서의 통계학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ESC는 크게 네 가지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규 세션은 저희가 이번에 정한 주제죠. 베이지안 통계를 주제로 이번 여름방학과 가을 학기에 걸쳐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주제를 정해서 소주제를 정해서 이제 학술 부원들의 발제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개최가 예정 중에 있는 빅 콘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학회 단위로 해서 팀을 꾸린 다음에 이제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예정이고 선호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셔서 이제 참가하시게 될 예정인데, 예,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아직 좀 낯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전처리해야 될지, 시각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격주 토요일마다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스터디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사 특강이 있는데요.
저희 ESC는 매 학기마다 졸업기수 분들의 어, 졸업기수 분들 중에서 이제 해외로 유학 가신 분들이나 IT나 공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음, 이 데이터 분석 세션이 아닌 다른 격주 토요일마다 이제 연사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스터디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는 정규 세션에 해당하는 이 베이지안 통계 이외에도 학교원분들의 다양한 주제를 이제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톡방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학교원분께서 해석학 스터디를 여셨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이걸 홍보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저희 28기 회장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번 학회장을 맡게 된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일단 아무거나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 17학번이고요. ESC는 26기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학회장 자리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이상 다 잘 돼야 됩니다. 원하시는 만큼 이 학회 안에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부학회장이죠. 네, 이윤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학회장이자 기획부장 맡고 있는 이윤이라고 하고요. 응용통계학과 20학번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ESC 26기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좀 MT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친다가 기획되어 있는데 기획부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학술부장을 맡으시게 된 이도현 학회원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학술부장을 맡은 이도형입니다. 나이는 좀 먹었고요. 그리고 학번은 1학번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6학년 1학기까지 하고, 이번 학기까지 하고 일단은 수료를 해놓을 생각이고요. 제 전공은 이제 천문우주학이랑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응용통계학과까지 3중 전공을 해가지고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관심사는 뭐 스포츠나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ESC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대학원 준비가 현재 제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 편집부장을 맡으시게 된 김채성 학회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편집부장 맡게 된 김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학기에 27기로 ESC 들어왔고, 응용통계학과 20학번이고요. 나이 22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부라고 하면은 이렇게 학회 활동하는 거를 사진도 찍고 SNS에 기록하고 뭐 문집도 만드는 그런 일 하는 부서고요. 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번 학기 총무를 맡으신 안서연 학회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서연이고요. 영상대학과 1학번이고 저는 23살입니다. ESC는 25기에 들어와서 사실 저번 학기까지 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학기 다 하게 됐고요. 어, 네. 드릴 말씀이 밖에 없는데 이프리에서 많이 뵙고 많이 친해지고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학기 간사를 맡으신 오태환 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간사를 맡게 된 오태환이고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호학번을 졸업해서 지금 저는 28살이고요. 제가 나이 1등이네요, 지금. 아, 학교를 졸업하고 한영계법인 데이터 분석팀에서 한 1년 반 정도 재직을 하다가 올해 초에 퇴사를 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지금 김현태 교수님 지도제자여서 아마 보험 통계를 들으신 분들은 저를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다음 학기에 회계분석 조교를 할 예정인데 아마 다른 과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회계분석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음 학기에 잘 한번 학기 진행해 봅시다. 그리고 조교로서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험 기간에 왜 이렇게 조교들이 채점을 안 하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이게 조교가 채점을 하는 게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답안지를 안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답안지를 주시면 저희는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방학 목표는 뭐 일주일에 헬스장 가기, 이거 지금 제가 통입 조교 하느라 하나도 못하고 있고요. ESC 활동 열심히 하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산학 프로젝트 무사히 마치기, 지금도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가기, 이것도 아마 통입 조교가 끝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가 ESC 19기인데 지금 되게 지금 오시는 분 보니까 한 26기, 27기 이렇더라고요. 이번 28기죠. 그래서 아주 나중에 저처럼 대학원에 오셔도 되고 또 회사에 가셔도 되고 또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항상 질문 주시면 제가 즐겁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 새로 신입 기수로 들어오신 학회원분들의 자기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지성님, 김수민님, 김지원님, 김채연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두 마디만 해주시면 한두 마디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20학번 김수민이고요. 23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학번 김채연이고 나이는 22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20학번 00년생 김지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부 19학번 박지석이고 나이는 26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태환님, 선대훈님, 윤현성님, 이재환님 여기 다 계시나요? 네,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20학번이고 이재환이라고 하고요. 22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8학번 김태환이라고 하고 나이는 24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8학번 윤현석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대훈이라고 하고요. 제가 학교를 좀 늦게 와서 24살 21학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기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임세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응용통계학과 1과학번 인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종현님, 연섭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학번 이종현이라고 하고요. 나이 25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학번 정연섭이라고 하고, 나이는 좀 많아서 27살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학술부장님께서 소개하실 때, 좀 이제 나이가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넌 사실 동갑 있어서 좀 반갑고, 다음에 기회 되면 술 한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가연님, 편수연님, 희정은님 이렇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P정훈이고요. 나이는 27살인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환경학과 1과학번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8학번 최가윤이고 나이는 25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28기 학회원분들을 모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28기 회원분들이 자기소개하셨으니까 이전 기수분들도 하셔야겠죠? 네, 두훈님, 민수님, 송이님, 예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 맞춰서 순서 맞춰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20학번 김두은이고요. 나이는 22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C 27기 김민수이고 경제학부 1학번이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9학번 김성희이고요. 저는 24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용통계학과 18학번 김예찬이고요. 나이는 25입니다. 이번 학기 계절 학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학회 생활 열심히 참여하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거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혜주님 줌으로 와 계신가요? 오늘 안 오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현님, 소연님, 유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18학번 박주현이라고 하고 27기로 들어왔고 나이는 24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해석학 스터디 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19학번 배소연이고요. 나이는 23입니다. 엠프피예요. 뒷부에서 많이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헌정보학과 19학번 왜 쓰시죠? 저는 문헌정보학과 19학번 신유진이고 나이는 23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경님 줌으로 와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표정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같이 나오면 아, 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통계학과 20학번 천희정이고요. 나이는 23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00년생이고 정치외교학과에서 응용통계학을 수전공하고 있습니다. 25기 고인물인데 어쩌다 보니 또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이번 여름까지만 활동을 할 것 같아서 여름이 가기 전에 28기 분들이랑도 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빈님 줌으로 와 계신가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공학과 18학번 홍유빈입니다. 27기에 있었고요.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영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간호학과이고 24살입니다. 요새 취업 시즌이라 대면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대면으로 참석했을 때 많이 친해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비 관련해서 혹시 총무님 지금 얘기하실 거 있나요? 제가 방금 얼음을 먹었어요. 다음 페이지 없죠? 회비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카카오톡 모임 통장 초대를 드리면은 거기로 2만 원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걸로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뭐 필요하면 대관비나 아니면 뭐 졸업선물, 현수막, 기타 등등에 사용할 예정이고 내역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이번 오리엔테이션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학술부장님께서 이제 이번 학기 주제인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했지만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ESG 27기로 들어왔었고, 그래서 베이즈 이번 학기에 세션을 베이즈 통계를 하는데 이 도형이 그래서 베이즈와 관련된 걸 뭘 한 사람이길래 지금 학술부장으로 나와 있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대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즈 통계 관련 활동을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21학년도 이제 1학기에 이제 강성호 교수님 이론 통계학을 들으면은 이제 베이즈 통계 부분을 조금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강했고, 그리고 21학년도 2학기 김철웅 교수님의 베이즈 통계 수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번 학기죠. 저번 학기에 이제 ESC에서 이제 따로
BNN 스터디를 했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베이즈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뭔가를 많이 했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학술부장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기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음, 그냥 조금 더 먼저 공부해봤고, 그리고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같이 배워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번 학기 베이스 통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희가 다룰 주제가 이제 주교재로는 이제 퍼스포스인 베이지안 스태티스틱 스칼 메소드 호프 님이 쓴 거를 이제 다루려고 하고, 이제 부교재로는 이제 베이지안 데이터 아날리시스 제일 많이 쓴 거, 그리고 doing 베이지안 데이터 아날리시스 이거는 이제 김철웅 교수님의 베이즈 수업 때 썼던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수강을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관련해서 활용해서 베이즈 세션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DF 파일들은 제공할 예정이고요. 제 말 잘 들리죠? 반응이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 10월 7일 OT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세션 때는 아마 이제 제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 추후로 이제 그 총 오늘 이후로 한 5주 동안 그래서 먼저 베이즈에 대한 큰 개괄적인 베이지안 뭐라 해야 될까?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이고, 이제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격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피콘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제 막 처음 보는 생소한 데이터 앞에서 우리가 좀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초심자를 위해서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나 내 소개 같은 거를 세션으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하고 토요일에 데이터 분석 세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비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저를 짜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8일이랑 25일은 딱히 잡혀 있는 건 없는데 아마 세션을 하기보다는 뭐 쉬거나 아니면은 우리끼리 뭐 MT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소풍을 간다든지 조금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제 MCMC나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 그리고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이션,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 등등에 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뭐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내용은 하려고는 하진 않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률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확률이 뭘까요? 혹시 나는 확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확률이 뭔 것 같아요?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민수님 혹시 확률에 대해서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태환님, 확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정우님 혹시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랜덤레스를 예, 표현하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이렇게 확률에 대한 개념은 많이 이제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이런 확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뭔가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확률에 대한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학자 코로모고프 그 아저씨가 이제 수학에 대한 좀 수학적 정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한 확률이 이제 표본 공간 S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하고, 그리고 사건 어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 특정한 결과들의 집합을 사건이라 했을 때 이제 각 사건의 가능성을 수량화해가지고 사건 A의 확률을 이제 PA로 나타내고, 그리고 공리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제 공리라 하는 거는 너무 너무 자명한 거라서 이제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공리 엑시엄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공리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각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표본 공간에 대해서 표본 공간의 확률이 1이고, 그리고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같이 뭐 일어나거나 서로 겹치는 건 그런 게 없다면은 그 A1 사건과 A2 사건이 A1 사건 또는 A2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제 A1 사건의 확률 더하기 A2 사건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리를 이제 정의를 했죠. 근데 이 확률의 정의도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각 사건의 가능성을 수량화를 한다는데 이 수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수량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통적 접근, 그리고 상대적 접근, 주관적 접근, 뭐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전통적 접근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물을 사 먹고 동전을 받아왔습니다. 동전이 있는데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이게 앞면이 나올 확률을 세타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라 생각하세요, 수민? 50%요? 왜요? 앞 아니면 지니까. 송이님은 50%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연섭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명한 그런 잘 공평한 동전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확률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수량한다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 접근이라 하면은 그냥 동전이 앞면이랑 뒷면이 있으니까 서로 일어날 확률을 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과 뒤가 있으니까 그래서 50%, 앞과 뒤 있으니까 2분의 1, 50%라고 보는 거고, 사실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코인 토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코인 토스를 해서 제가 이걸 사실 생각으로는 던지고 받으려 했는데 이게 던지고 받을 이게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상상 실험으로 하겠습니다.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이 나왔고, 그리고 뒷면이 나왔다 하죠. 그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처음에는 1분의 1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분의 1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3분의 1이죠. 네 번째는 4분의 1이죠.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면 될까요? 한 10,000번? 20,000번? 하면 될까요? 아무튼 하면은 뭔가 수렴하는 것 같이 갈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확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상대적, 주관적 접근을 해볼게요. 서현님, 뭐 그냥 주관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동전 던지기 했어요.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앞에 나오고 9.9요? 0.9요?
좋습니다. 주관적으로 아주 잘 접근했죠. 그냥 사실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내일 비올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냥 기상청에서 그거 60%라 했는데 아니 기상청에서 90%라고 합시다. 기상청에서 90% 했는데 나는 기상청 안 믿는다 0%더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예요. 내일 비올 확률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확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이거 사기 추억 사기를 들고 와가지고 계속 앞면만 나오는 동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접근한 사람의 말이 맞겠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확률이란 게 사실 수학적으로 공리가 정리돼 있고 저 사건을 가능성을 수렴한다 해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확률의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각각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정의의 한계가. 전통적 접근은 이제 만약에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이 다 같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했을 때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 하면은 그거를 각각 확률을 이퀄리라고 봐서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는 전통적 접근이 사실 모든 경우를 확률을 같게 놓을 수 없을 때는 문제가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상대적 접근의 경우는 이거를 아까도 말했듯이 동전을 그러면 몇 번을 던져야지 이게 수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00번, 2000번? 알 수가 없죠, 사실. 무한번을 해도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한번 던질 수도 없을 뿐더러 던질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뭐 핵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을 새가 없겠죠. 사실 한 번 일어나고 끝인 건데 뭐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상대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여러 번 트라이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접근에도 한계가 있고 또 주관적 접근에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확률이 다 다른 건데 당연히 확률에 대해서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주관적이니까 다 모든 사람이 하는 말도 다르고 서브젝티브 하다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되게 복잡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확률을 정의하느냐가 상당히 어렵긴 해요. 내가 뭐 미래에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학원을 간다에 80%, 뭐 취직을 한다에 15%, 그리고 결혼한다에 1%, 그리고 뭐 내가 사고가 큰 심각하게 돼서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그건 몇 프로가 할 거지? 그러면은 그리고 뭐 그냥 그런 등등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실 가정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확률을 부여하기 어려우니까 뭐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뭔가 확률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확률이란 게 이제 각자 자기 스스로 완벽한 정의가 없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어, 정의를 어떤 걸 생각하고 믿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다른 통계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접근의 확률에 대한 상대적 접근을 한 게 사실 프리컨티스트라고 보면 되고요. 확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접근한 게 베이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컨티스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전 던지기에서 그 앞면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뭔가 고정이 돼 있다. 고정된 상수이긴 한데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게 찾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n번 이제 1000번, 20,000번 이렇게 계속 n 수를 늘려가지고 한 점에 수렴하는 점이 있다. 픽스트 컨스턴트가 있다. 언노운이지만 그래서 파라미터가 unknown, but fixed constant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프리컨시스트들의 이야기이고 베이지안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unknown이니까 랜덤 베리어블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주관적 접근, 확률에 대한 주관적 접근을 하는 게 베이지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베이지안에 대해서 확률에 대한 정의가 다른 사람들이 한 통계를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확률을 주관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우리의 프라이어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에 대한 선입견. 이게 뭐 그냥 50% 금방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85%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 세타에 대해서 확률을 주관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프라이어를 그러니까 프라이어를 많이 자꾸 사용하는데 이제 세타의 모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극단적으로 잡죠. 극단적으로 잡으면은 0.5가 여기 있다 하고 이게 1일 확률이 앞면 나올 확률이 한 0.9 정도 됐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좀 극단적으로 가죠.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 0.9쯤에서 확률이 제일 세타가 0.91 확률이 제일 높고 나머지 옆으로 갈수록 세타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주관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세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선입견을 우리가 자유롭게 잡고 나서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서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0.8, 뭐 이렇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동전을 던져봤는데 동전이 뒷면 동전 포인트 수 한 10번 했다고 합시다. 10번 했는데 앞이 5번 나오고 뒤가 5번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의 선입견이 좀 틀렸나? 한 0.85까지는 좀 심하고 한 0.5 근처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행위를 이제 베이스 정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여기 데이터의 정보를 곱해가지고 이건 나중에 우리는 이걸 라이클리우드라고 볼 거예요. 이거를 곱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보완하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그러면은 이제는 한 0. 앞면 나올 확률이 한 0.5 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번 더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10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9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우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면서 다시 이 동전의 이 동전이 앞면에 나올 확률은 이렇게 한 0.8, 0.9 근처로 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다가 데이터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 세타에 대한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베이지안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를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가지고 우리의 뭐 왼쪽에 해당하는 이걸 포스테리어라고 부르거든요. 사후 분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 베이지안들이 뭔가 모수에 대한 생각을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 앞으로 우리가 할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간다. 우리의 선입견에다가 데이터 증거, 뭔가 데이터 증거에 대한 정보를 합해가지고 기본 데이터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모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알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컨티스트는 사실 그 어떤 모수 세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 모수는 언바이스드 있어서 좋고 컨시스턴트 해서 좋고 에피션트 해서 좋고 모스트 파워풀 해서 좋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베이지안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규칙 하나예요. 베이즈를 딱 하나를 가지고 그런 모수에 대한 뭔가 분포를 얻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우리 직관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베이지안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베이지안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그렇게 포스테리어를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의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쪽에 이제 사냥감 찾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뭔가 풀이 엉켜 있고 오른쪽은 이제 뭔가 풀이 안 엉켜 있어요. 그러면 사냥감이 보통 어디로 갔다고 생각할까요? 그럼 왼쪽 엉켜 있는 데로 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냥감이 간 곳은 이제 내 프라이어 내 사전 선입견 사전 보상으로는 왼쪽이 한 0.9 오른쪽이 0.1 해서 0.9를 갔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해서 사냥감을 잡아서 역시 내 선입견이 맞았어 라고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갔는데 없으니까 그러면은 꼭 이런 상황에서는 꼭 내가 무조건 사냥감이 여기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생각과 학습에 대한 그런 생각과 학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베이지안을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베이지안 모델링을 하는데 딥러닝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력은 상당히 좋잖아요. 하지만 예측력은 좋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베이즈 룰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업데이트되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설명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베이지안을 뭐 공부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저러한 베이즈 아니면 그냥 컴퓨테이셔널적으로 그냥 그런 베이지안적 접근이 더 잘 돼서 그래서 베이지안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베이지안적 이렇게 접근과 프리퀀티스적 접근을 했는데 베이지안이 더 잘 통해서 그래서 베이지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베이지안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라고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이번 학기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왜 베이지안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하면은 확률 probability랑 statistical parameter 그리고 prior probability, likelihood function, posterior probability에서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든지 다들 알아서들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혹시 놀러 왔는데 제가 너무 간단한 얘기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말주변이 복잡해서 간단하게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는 이제 확률에 대해서 뭔가 확률에 이제 수학적 정의도 있지만 가능성에 수렴을 한다는 입장에서 전통적, 상대적, 추론적
접근, 이렇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프리컨티스트 각각이 이제 한계가 있으며 그 스스로 이렇게 완벽한 정의는 없고, 그래서 보통 상대적 접근을 하는 게 프리컨티스트, 그리고 주관적 접근하는 게 베이즈. 그래서 프리컨티스트는 보수를 unknown but fixed constants라고 보고, 베이지안들은 파라미터를 when unknown therefore variable로 한다는 것들. 그래서 베이지안은 확률에 대한 정의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통계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베이즈 규칙만으로 베이지안들은 자신들의 그 모수에 대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간단 베이지로만 가지고 하니까 그런 간결하고 간단한 면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베이지안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베이지안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볍게 하려 했는데 이게 꽤가 안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뭔가 대면으로 발표를 해서 제 성격 탓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나요? 네, OT니까 뭐 숙제 없겠지 했죠, 다들. 네. 저희는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할까요? 갈래요, 바로?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기획부장님께서 이제 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유용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슬라이드 쉬우지 말고 바로 이거 화면을 보면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소개했다시피 기획부장이자 부학회장 맡고 있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학회 활동 중에 유용한 툴 모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번 학기 때부터 OT에서 좀 발표한 내용으로 이 PPT는 25기 서현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바로 멘투밋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되게 정말 광기의 카톡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습 스터디라든지 파이널 프로젝트와 같은 되게 여러 모임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멘투밋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조별 복습 스터디 및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멘투밋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구글에 멘투밋을 검색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What dates might not work 라고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specific dates나 days of week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specific date를 선택을 하시면 날짜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정기적인 미팅이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근데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가 토요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날짜 중에서 좀 불가피하게 만나는 날이 생기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해서 멘투밋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Days of Week라는 선택지입니다. 복습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혹은 몇 개월간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는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간을 조율해볼 요일을 모두 선택해서 시간을 정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정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아무리 새벽에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도 새벽 3시에 갑자기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9시보다 이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12시보다는 늦지 않게 회의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범위를 정하고 나서 Create Event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화면과 링크가 뜨게 되는데요. 빨간색 링크 부분을 조원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인인을 통해서 이름을 쓰고 이름을 적고 이제 회의가 가능한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사인인을 적어주셔서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Groups Availability에다가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초록색이 뜨면서 가능한 시간대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한쪽 화면을 보면은 그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흰색, 연두색, 초록색 색깔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가능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체크할 때마다 화면 우측에 시간대별로 몇 명이 겹치는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부분을 눌러보시면 해당 시간대에 누가 체크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노션인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이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툴인 만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회 활동 중에 세션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하거나 조별 회의 내용 정리 및 개별 태스크 공유 등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노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써있듯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웹페이지 느낌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구글에 노션을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크롬으로 접속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노션의 여러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노션을 좀 잘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구글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 노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션 사용에 팁이 있다면 연세 메일로 로그인을 하면 개인 프로 요금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존 노션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새롭게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점 3개를 눌러주셔서 워크스페이스 생성 또는 참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노션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라는 화면이 뜹니다. 개인용과 팀용이 뜨는데 개인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용을 한다면 사실 팀용으로도 정말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링크를 공유할 때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편집 권한을 모두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노션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기입을 해서 편집자 권한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 메일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 개인용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굳이 팀용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직접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설정과 멤버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부분에 무료로 교육 요금제 이용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노션이 프로 요금제로 변경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의 이름, 아이콘,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노션을 시작해 보자면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거나 노션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빈 페이지로 시작을 하자면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블록 종류들을 이용해서 다채롭게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 페이지, 할 일 목록, 제목 외에도 표라든지 혹은 캘린더라든지 다양한 블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노션 페이지 간단하게 만들어진 노션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커버 설정, 제목 기입, 페이지를 만들고 인용문, 링크를 임베드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 좀 보자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캘린더가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인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안쪽에 이게 캘린더가 생성이 되고 전체 페이지라는 이 옵션이 또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ESC 세션 내용 정리라는 외부에 캘린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노션을 정말 잘 꾸미고 싶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양한 블록들을 사용해서 꾸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템플릿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팀 작업, 회의록, 팀 뭐 로드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템플릿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구글링을 통해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비콘 때 사용했던 노션 워크스페이스인데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을 노션에 정리해두면 노션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같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개별 페이지를 만들어서 작업 내용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회의 전에 다 함께 미리 읽고 들어오면은 회의 아젠다도 생성을 할 수 있고 되게 다방면으로 좋습니다. 또한 이제 공유하고 싶은 링크를 인베드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톡으로 링크를 날린다면 이제 저희가 다시 찾아야 되고 어떤 아젠다를 말했을 때 이용할 링크인지 좀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여러 개 날리는 것보다 링크를 인베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콜앱인데요. 네, 콜앱은 저희가 구글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약간 주피터 노트북이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어가긴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도 콜앱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제 드라이브에 more를 클릭하시고 이제 Connect More Apps를 통해서 콜앱을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작업하시면 되는데 협업 시 하나의 콜앱 노트북에다가 함께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컨트롤 Z나 뭐 이런 걸 누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게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같이 작업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일 다운로드, IPYNB 다운로드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과제를 콜앱을 통해서 작성하고 다운받아서 깃허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콜앱을 쓰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큰 데이터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으로 저희 컴퓨터에서 돌리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용량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앱을 사용한다면 그런 걱정이 크게 없이 네, 코딩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깃허브인데요. 깃허브는 이제 간사님께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저는 좀 공지할 사항과 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지 내일 안에 깃허브 초대 메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 깃허브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이제 초대 메일을 보내드리면 7일 이내에 어셉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크인데요. 네, 깃허브 화면에서 저희가 토크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 ESC의 파일을 개인 레퍼지토리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단체로 같이 사용을 하는 폴더인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파일을 날려버리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레퍼지토리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제 파일 업로드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 add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을 올리시고 commit changes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말 간단하게 끝났고요. 오늘 배운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유익한 학회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맡아주신 기획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OT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실 우리 간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 시간에 또 제가 베이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빨리 뒤풀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취업을 하든 뭐 대학원을 가든 어떤 준비를 해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자. 두 번째로는 본인만의 도메인을 정하자. 세 번째로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때 도전해볼 만한 자격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GitHu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HTML 문서 하나를 만들어 놨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거 그냥 들여서 알아서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도 크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구글, 원래 저희가 배우는 교수님은 구 교수님과 유 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구글과 유튜브가 알려주는 건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제가 HTML 문서 하나 드릴게요. 이게 윈도우용으로 제작되어 있긴 한데 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소위 잠재심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업로드 파일을 하고 커밋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꽉꽉 채우시면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2020년이잖아요. 이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잔디를 씹어서 숲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다음에 할 말씀이 블로그를 만들자예요.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GitHub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코드나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만들면은 이번에 저를 간사로 선택하게 잘한 게 왜냐면은 제가 베이지 공부할 때 이렇게 First Course in Bayesian Statistical Method 이게 이번 교재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파이썬으로 바꿔놨어요, 코드를. 그래서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고 파이썬으로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게 이렇게 쓰일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쓰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기록해 보다 보면 나중에 혹시 공부할 일이 생길 때 막 책에 적어놓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로 만들어 놓으면은 딴 사람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도 블로그에 저도 이렇게 했어요. 휴고 블로그 만들기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여러 개 짜라락 뜰 거예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로 검색하셔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본인만의 도메인을 정하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계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통계학은 굉장히 제너럴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바이오스태틱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학적인 뭐를 할 때 어떤 통계학 기법을 써야 되는지 이게 완전 따로 다른 분류로 돼 있거든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학과에서 하는 사회 실험 같은 걸 하는 이런 사회 통계학 이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융 통계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딥러닝이나 AI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도메인을 정해서 그쪽으로 파고들면은 그쪽으로 취업이나 이런 걸 하기 편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CPA를 한 1년 정도 준비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니까 제가 그런 회계 쪽으로 통계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영의 법인 데이터 분석팀에 입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을 정해놓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면은 좀 더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정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학년 이후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2학년인데 벌써부터 이것만 해야지 하고 되면은 또 나중에 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해보니까 느낀 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 일을 한다면 가장 많이 쓰일 언어가 뭘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R이나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게 그거니까 저희가. 근데 정답은 SQL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왜 SQL일까요? 왜냐하면은 IT 회사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보통 대기업에 가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에 가면은 기업은 다 체계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모델들이. 저희가 가서 신입사원이 가서 만들어야 되는 회사다. 그 회사는 미래가 없는 회사니까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가면은 보통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가져와서 이거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아마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전처리가 70%에서 80%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QL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만져가지고 회사 내 자체 분석 툴에 넣는 게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 일을 하게 되면은 할 일입니다. IT로 가면 또 다르긴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과학과, 산업공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과목들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깊게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어차피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레이텍스와 오버리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이텍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크다운을 쓸 때, 수식을 쓸 때 레이텍스로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레이텍스가 있고, 그리고 오버리프라는 툴이 있어요. 오버리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저희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에 오셔도 알겠고, 또 지금 과제나 이런 PPT 같은 거들도 이미 오버리프를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있을 거고. 그래서 통계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계속 쓸 것이니까 익숙하게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PPT도 오버리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PPT는 이렇게 글씨 쓰고 사진 가져와서 붙이고 애니메이션 넣고 이런 거잖아요. 저희 오버리프 같은 거는 그거를 이렇게 코드 형태로 짜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응용통계학과 수업을 듣게 되면은 항상 PPT 템플릿이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파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게 다 파란색이만 한 게 우리 템플릿이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은 템플릿으로 오버리프로 만드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 놓으시면은 아마 계속 쓸 일이 있을 거예요. 통계학을 공부한다면. 그 다음은 시각화입니다. 저희가 R이나 파이썬에서 R에서는 뭐 ggplot이나 파이썬에서는 매트플로립 이런 거를 쓴다고 계속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EDA용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어디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EDA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용도로 쓰는 게 지금까지 배운 툴이에요. 근데 저희는 결국 통계학과는 영업입니다. 왜냐면은 왜 영업이냐 하면은 저희가 사실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동의김선장 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안 해보고 이거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로 하면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시각화 툴로는 대표적인 게 태블로가 있어요. 태블로랑 뭐 윈도우에서 나온 파워 BI 같은 게 있는데 대세는 태블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로 같은 거를 공부하셔서 시각화를 잘 하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델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걸 아무도 써주지 않으면은 이게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왜 좋은 모델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게 시각화 툴도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학 때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자격증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SQLD. 아까 전에 말씀드린 SQL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ADSP. 이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대부분 통계학 과목이랑 겹쳐요. 그래서 간단하게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중에서도 인턴이나 뭐 정규직 같은 채용 공고들을 봐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SQLD, ADSP 많이 보일 거예요. 거기에 자격증 우대한다는 자격증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추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도메인에 대한 자기 도메인에 대한 자격증 같은 것도 서치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졸업을 하시면은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것도 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저도 처음에 ESC에 들어올 때는 그냥 통계학과 수업만 들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은 없어지신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뭔가 되게 저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정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으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제 예상의 10분 안에 끝내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간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빨리 진행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정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셔가지고 경청해주시고, OT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OT가 마무리된 이후에 뒷풀이 장소로 이동해서 마저 여흥을 즐기도록 합시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